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여성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여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자식 서울대학에 들여보내는 게 지상 최대의 사명이야. 우리나라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왜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이 애를 먹느냐면, 내가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시청에 우리 거기 공부하는 신부가 있어갖고 연락을 해갖고, 시청에 연락을 해갖고 환경운동 그 시스템을 다 관람을 한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전부 다 관람을 했는데, 규모가 어느 만한 집이냐면은 한 40평, 한 50평밖에 안 돼요. 근데 환경운동 단체야. 근데 가보니까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야. 후원회원이 40만 명이에요. 지금 환경운동연합이 뭐 7만 명인가 8만 명이라는데, 그 프라이부르크시 그 근처에 후원회원만 40만 명이야. 누가 다 후원회원 들겠어요? 다 주부들이 드는 거예요. 다 주부들이. 근데 우리나라 주부들은 후원회원 들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애 학원 보내야지, 뭐 아파트 빨리 당첨해야지, 뭐 사회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자기 애는 뭐 유학 보내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도 안 아까운데, 그거 후원회원 얼마나 해? 5천 원, 만 원 하는 거. 그거 아까워갖고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운동에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운동 단체들이 올라가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올라가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언더 베이스가 안 돼 있는 걸.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 또 그 환경 세미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주부들이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고 모여갖고 회의를 하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회의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 꽃길, 애가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는 길에 이 동네에 무슨 꽃이 저기 심어주면 좋고, 저기 무슨 꽃이 심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애가 지나가면서 이 꽃을 보면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요. 그래갖고 다 회의를 해갖고 돈이 없어. 그럼 시청에 쫓아간대요. 자,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니네들이 예산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꽃을 다 심겠다. 그래갖고 따져갖고 다 해갖고 꽃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새끼 하나만 공부 잘하면 돼. 내 새끼만 서울대학 가면 돼. 그런데 무슨 꽃길,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집에 오는데 무슨 꽃이 폈는지, 무슨 나무가 심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학원 코스는 알아도 거기에 뭐가 심어졌는지 모른단 말이야. 내가 나이가 27, 8때 내가 신부가 전 좀 일찍 됐어요. 신부가 일찍 됐는데, 내가 참 놀라운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이제 목욕탕을 이렇게, 이제 나는 취미가 목욕이 취미인데, 목욕탕 이렇게 가서 앉아있는데, 딱 앉아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딱 일어나더니, 목탕 안에서 다 빨개 벗고 다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딱 탕에서 일어나더니, 아유, 신부님 어떻게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시장님이야. 그때 광명 시장님이야.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국장들이 같이 이렇게 왔는데, 아니, 시장이 일어나고 새파란 애한테 절을 하니까 뭔지 모르고 다 일어나서 한테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그들이 이렇게 어린 신부한테 신부님이라고 그러면서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먹고 살기 너무 바빠. 자기네들 먹고 살기, 세상 사는 거 너무너무 바빠. 그래서 눈이 어두워.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길을 잃어버릴 때 한번 주일날 와갖고 신부님이 강론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가는 길은 틀린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역할을 원합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자기네들이 세상에 자꾸 썩고 부패, 그럴 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소금이 돼갖고 썩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 신부가 할 일이고, 수도자가 할 일이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5월 3일 날, 2일 날 우리나라가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33도까지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33도 언제 올라가 봤어? 한여름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요 한 달 동안 올라갔죠? 제가 이제 환경 운동도 하고 환경 강의도 하고, 17년 전에 제가 환경 얘기하고 다닐 때 6월 한 20일경에 30도 올라갔을 때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에는 5월 30일 날 30도가 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5월 1, 2, 3에 30도가 넘어.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30도가 넘으면 놀랄 일이에요, 안 놀랄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막 뒤로 자빠져서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적응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엔
개구리 이론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간대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부터 1도씩 차근차근 올리면은 그게 100도가 될 때까지 뜨거운지 모르고 그냥 적응이 된대요. 그래갖고 100도 되면 끓어서 죽는 거야. 우리 인간이 똑같은 거야. 지금 더워지는데 굉장히 더워졌어. 근데 자꾸 적응을 해갖고 지금 뭐 5월 2, 3일에 33도가 넘어도 아무렇지도 않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적응이 된 거야. 그러니까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지금 30도가 넘는단 말이야. 몇 개월이야? 5, 6, 7, 8, 9, 10. 6개월 동안에 30도가 넘는 거야. 6개월 동안에. 이미 우리나라는 아열대 지방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원숭이 조금 있으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바나나 이제 열리면 어떻게 돼? 원숭이 날아다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그날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이 적도에 있는 게 이제 문제예요. 자, 이 북극과 남극은 우리하고 연관이 많다는 얘기 이제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 적도가 문제예요. 적도가 어떤 문제냐? 적도에 가면 바다 온도가 몇 도가 올라가냐면 31도까지 올라가요. 31도면 목욕탕 온탕 온도예요. 목욕탕. 실질적으로 저는 적도에 여러 차례 가봤어요. 가봤는데 바다에 들어가 보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한 20분 동안 바다 안에서 있질 못해요. 땀이 나서. 이렇게 물이 뜨끈뜨끈해요. 정말로 뜨끈뜨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온탕에 가면은 이 수분이 증가합니까? 안 합니까? 온탕에 가면은 막 목욕탕 가면 수분 막 이렇게 그 거울에 막, 예, 그렇죠. 막 끼죠. 수분이 막 끼죠. 그러니까 이 적도에서 31도니까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가 막 올라가갖고 15도 선상에, 우리는 37도에 살죠? 15도 선상에서 태풍이 발생합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것을 허리케인, 미국, 멕시코만에서 발생하는 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걸 태풍이라고 그러고,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강타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걸 사이클론이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열대성 저기압이에요.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똑같아요. 그중에 위력이 제일 센 게 뭐냐? 태풍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 안 오는 편이에요? 거의 안 오는 편이에요. 왜? 이 태풍이 발생하면 다 어디 가서 쏟아버려? 일본에 가서 다 쏟아버려요. 일본이 우리 거 다 막아줘요. 일본한테 고마워야 돼요. 일본 가라앉으면 안 돼요. 거기 있어줘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막아줘? 필리핀하고 중국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년에 하나, 많이 오면 2개, 어떤 애는 안 옵니다. 굉장히 고마운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자연재해를 굉장히 안 받는 나라예요. 일본은 여러분들 지진이 1년에 몇 번 일어나요? 5,000번 일어나요. 5,000번.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살기 좋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탈리아의 그 포로노 광장이라고 있어요. 이 시저가 브루투노스 너마저도 하고 이렇게 칼에 찔려 죽은 궁이 있어요. 거기 이제 구경을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수박 파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탈리아 청년이. 그래서 내가 수박을 먹으면서 어디서 왔냐고 그러길래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는 한국을 너무 좋아한대. 네가 한국을 왜 좋아하냐 그랬더니 한국 여자가 우선 제일 예쁘대요. 그래서 좋대요. 두 번째, 자기는 이 한국 핸드폰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너 수박 팔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그러면서 카다로그를 꺼내는데 삼성 애니콜 카다로그를 꺼내는 거예요. 20만 원서부터 60만 원까지 쫙 갖고 있더라. 그때 제가 제일 좋은 애니콜을 갖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다. 눈이 뒤집어지죠. MP3 되지, 캠코더 되지, 카메라 되지, 게임 되지, 텔레비전 되지. 여러분들 유럽, 프랑스, 파리 아이들이, 귀족 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우리나라 핸드폰이에요. 그만큼 애들 착하지.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이 대한민국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에서 제일 착한 애들 대한민국 애들이라는 거?
이 미국 애들은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해? 콜로라도에서 그랬죠? 날 왕따를 시켜 교실에다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다 쏴주고 17명을 죽었잖아요. 독일에서도 왕따 당한 아이가 총을 갖고 와서 한 명씩 부르고 죽였어요. 우리나라 애들은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해요? 나 사라지면 되지 뭐. 이러고 옥상에 올라가고 혼자 뛰어내린단 말이야. 학원 밤 10시까지 가라고 하면 학원 가지. 왕따 당하면 혼자 옥상에서 뛰어내리지. 애들 착하지. 물건 잘 만들지. 산에 나무 많지. 먹을 거 풍부하지. 국민들이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요.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사실은 왜 교회가 환경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제 처음에는 뭐 행복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그것도 사실은 다 환경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환경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가 환경인데, 그 환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해하고 그 이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종교라는 한자를 보면 마루종의 가르칠 교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가댁 그러죠? 최고 높은 집이라는 거야. 종교가 뭐야? 최고 높은 가르침이야. 최고 높은 가르침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걸 이해하고 모든 걸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징표를 읽는 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초창기의 광부들이 지하 갱도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라는 새를 이렇게 어깨에 얹고 내려갑니다. 지하 갱도에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하 갱도에 가갖고 유황이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아항산가스 냄새를 이게 맡고 얘네들이 픽 쓰러져요. 그럼 광부들이 이게 위험 신호다. 빨리 탈출하자. 그리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이 광부들 사진을 보면은 쫙 있는데 꼭 카나리아 사진을 어깨에 딱 있는 그런 광부가 꼭 한 명씩 있어요. 그만큼 카나리아는 뭐야? 생명의 신호야. 생명의 시그널이라는 거지, 시그널.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한 새가 있어야지 어떻게? 생명이 보호되는 거야. 그 공동체가 보호되는 거야. 그럼 지구라는 이 공동체, 카나리아는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야, 교회가 생명의 시그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 너무 멋있죠. 참 기가 막히죠. 산상설교 하시죠. 마태오복음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설교예요. 그 갈릴레아 호수가 쫙 내려다 보이는 데서 정말 아름답죠. 이제 해가 지고 더위가 싹 가실 때 사람들을 딱 앉혀놓고 당신이 설교를 하십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하신 설교가 뭐냐면은 진복 8단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행복해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 깨끗해라. 깨끗한 사람 행복하여라. 그러면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너희들이 이제 일단 행복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약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느냐? 길거리에 벗어져 갖고 사람들 발에 밟힐 것이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 사람들한테 밟히게 돼 있어요. 등경을 켜서 대박에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등경을 켜서 어떻게? 높은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이런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갖고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느님 아버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찬양하게 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종교인들한테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는 것보다 종교인들한테 하는 게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들 어디 가면은 거의 무사 통과해요. 우리 신부들보다 수녀님이 더 좀 값이 높은가 봐. 우리 신부들은 이렇게 로만 칼라 차도 다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수녀님만 타면은 가시라고. 왜? 세상에 빛과 소금이 앉아 계신데 어디 면허증을 봐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계신데.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순간인가 딱 안 해버립니다. 지금 지구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 세 시기를 거치는데 지금은 신생대의 맨 마지막 시기로 봅니다. 신생대의 맨 마지막에 탄생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조의 최고 정점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 중에 진짜 정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면 창조할수록 그게 완성품에 가까워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어요? 이브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됐죠. 그 다음에 창조된 게 누구야? 그러니까 남자보다 더 완벽한 게 누구야? 이브야. 그러니까 이 지구의 마지막 주인공은 누가 돼야 돼? 이젠 바야흐로 여자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강의에 이제 할 날이 얼마 남았을지 나도 잘 몰라. 언제 이제 밀려날지도 모릅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내가 여기 지금 미국 가고 없는 우리 저 양 신부님, 옛날에 교도소 사목한 신부님, 이 중학교 복사 여자아이가 그런다는 거, 난 커서 신부된다. 그러니까 걔네들 머릿속에는 남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왜 남자만 신부가 돼야 되느냐? 난 커서, 중학교애가, 난 커서 뭐가 되겠다? 신부가 되겠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인간에 지구에도 관심이 없었고 우주에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우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 교회가 여러분들 우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는 얘기 아세요? 모르세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 몰라요? 유명한 얘기인데 갈릴레오 전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천주교 신부였어요. 이 공부 조금만 한 사람이면은 그 신부까지는 몰라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을 하라고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신부였어, 신부.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가 주도를 했어? 신부가 주도를 했어요. 그때까지 그 코페르니쿠스 때까지 누가 세상을 주도해 왔느냐? 신부가 천문학자이면서 수학자면서 강론가면서 언어학자면서 역사학자면서 신부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다 하니까 어떻게 세상을 끌고 나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게 세상은 전환을 했는데 교회는 거꾸로 전환을 합니다.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관심을 안 가져요. 성서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학문이 전부 다 나눠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전문적인 조언도 해줄 수가 없는 거지. 빛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소금의 역할을 포기한 거죠. 그들이 그런 학문을 한다고 살아가는 거하고 연관 없는 게 아니잖아. 다 살아가는 거에 연관이 있고 결국은 하느님의 질서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건데 그런 질서가 다 망가진 게 500년 만에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저는 이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고 자연을 이렇게 망가뜨린 건 결국은 주님의 질서를 우리가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라고 부르냐면 타이타닉 비극이라고 그래요. 1800년대 맨 마지막에 이 영국에서 타이타닉 배가 이제 떠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떠나면은 어떻게 될 것이다? 침몰할 것이다. 근데 우기고 떠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뻔히 침몰할 걸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예언자들이 그 예언자들은 기상학자기도 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자기도 하고 뭐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침몰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6도가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2100년에는 6도 올라가면 끝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100년이면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긴 건지 모르지만은 45억 년의 지구 역사를 보면 찰나야 찰나.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침몰할 거다. 그리고 이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재미난 얘기를 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나요. 나만 재미난지 모르지만은 재미납니다. 인류 역사, 그전 역사는 공룡의 역사 말고 인류 역사만 딱 보면요. 제일 먼저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뭐든지 신한테 물어봐요. 뭐든지. 그러니까 신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여러분들 주몽, 고구려 세운 주몽 항상 뭐가 나와요?
무슨 사제들이 항상 나왔고 항상 물어보죠? 그렇죠? 그만큼 고구려 시대만 해도 누구 중심이야? 신 중심이에요. 태왕사신기, 전 많이 못 봤는데, 태왕사신기도 전부 다 누구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래? 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가 다 누구의 뜻에 의해서 인간이 움직였어요? 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신에 완전히 구속돼 갖고 신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 신이 뭐 우리한테 모두 이렇게 다 지배를 할 수 있나? 우리가 이 왕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신으로부터 해방하기 시작해요. 누가 이제 중심이 돼? 왕이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해요. 왕. 그래갖고 이제 파라오 같은 경우는 지가 신이라고 그래. 사람이면서도. 그래갖고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왕에. 왕에 다 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자유인이든 노예든 거의 자유가 없었어. 다 왕 중심으로. 그냥 왕이 죽자 그러면 다 같이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 대접 못 받았던 거죠. 왕이 중심이 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중심으로 되냐면 영주 중심으로 이제 분권화가 됩니다. 영주들이 딱 이제 권력을 쥐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은 이제 좀 위력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느 영주, 우리가 말하는 백작, 공작 뭐 이런 그런 이제 영주들 중심으로 쫙 돼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이 권력이 어떻게 돼? 많이 분산됐죠. 아니 신에서부터 왕으로 분산되다가 왕에서 영주로 분산되니 얼마나 많이 분산이 된 거예요. 영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내려가냐면 사장한테 내려가요. 부르주아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많은 자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그래갖고 이제 1800년대부터 누가 완전히 정말 실권을 잡아요. 공장 운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팔자 피는 거죠.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 한둘이야?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을 해요. 그걸 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이제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어. 사장, 평민까지 다 내려와서 평민 중에 돈 많이 버는 사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니네만 사람이냐? 우리도 사람 대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일어나는 게 공산혁명이에요. 이거는 공산혁명은 단순히 무슨 다 잘 먹고 잘 사자가 아니라 남자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노동자의 해방에, 남자의 해방인 동시에 누구의 해방이야? 노동자의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얻었지.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된 거,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아직 해방되지 못한 세대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여성이 해방되지 못해요. 그렇죠. 다 해방됐는데 왕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주로부터 해방되고 사장으로부터 해방되고 이제 남자로부터 이제 해방되려고 그러는 이제 유일한 이제 층이 누구야? 여자들이 이제까지는 성적인 도구로 전락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세상의 주인공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엄마다. 이러면서 여자의 해방이 이제 온 세상에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여자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북미만 여성 대통령이 안 나왔어요. 북미만. 많은 대륙 중에 북미만 여성 대륙이 안 나왔어요. 이번에 뭐 힐러리 클린턴이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북미는 조금 나중에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가 됐으니 이젠 누구도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여성이 해방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왕시대, 노예 있었죠. 제가 요즘 박경리 씨 토지를 21권을 전권을 다시 이제 읽고 있는데 정말로 인간 대접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아요. 종들. 그렇죠? 지금 종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 있죠. 하지만 그런 큰 역사의 줄거리에 보면 지금 지금 여자들이 이 시간에 어딜 지금 나와갖고 강의를 듣고 있어. 시대가 완전히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점점 시대는 망가지는 게 아니고 역사로 보면 성숙돼 가고 완성돼 가는 거예요. 이게 오메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메가 포인트로 간다는 거예요.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우리 환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신부들한테 최고로 유명한 사람은 테이야르드 샤르댕이라는 신부님이에요. 두 번째로 유명한 신부는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지금도 토마스 벨이라는 신부님 캐나다에 있어요. 내가 97년도에 토론토 그 세미나 참석을 해갖고 그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금 90이 훨씬 넘었는데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저분은 정말 동양적인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 영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 설명을 참 잘하시면서 난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화장실에서 만나갖고 난 한국에서 온 신부인데 당신을 너무너무 존경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때 지구를 움직이는 500인에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죠. 어쨌든 그 역사로 본다면은 지금은 어때?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선택할 수 있고 노예가 아닌 상태 지금 지구의 역사는 발전하고 굉장히 좋아진 시대예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지다 보니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인간이 이제 내가 아까 너무 앞서 나가듯이 인간도 너무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착취하느냐? 자연을 착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자연을 착취하게 되면은 우리들 인간까지는 해방이 됐는데 누가 해방이 못 된 거예요? 자연이 해방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해방을 위해서 결국은 누가 애를 써야 되냐? 우리 인간이 애를 써야 되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온 누구? 여성이 앞장서야 된다는. 그래서 환경운동은 사실은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레이첼 카슨이라고 여러분들 침묵의 봄 쓴 분 계시죠? 여성이죠. 그 다음에 제가 말한 테오콜 분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환경운동가들이 굉장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섬세하고 자연 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는 여성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느냐, 환경운동에. 그래서 여성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신부들이 막 나서는 것보다도 여성들이 나서는 게. 그리고 이제는 신부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 대학원 졸업하는 거 군에서 누구 하나밖에 없어? 신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생태마을에 우리 회원들 회원이 한 15,000명 되는데 찾아와요. 신부님 제가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다 박사야 다. 다 석사고.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박사고 석사예요. 그러니 신부보다 훨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제는 협조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테크놀로지, 하이 테크놀로지 그러잖아요. 이 기술도 너무 발전하고 세상이 너무 다양화되고 이게 다변화되고 이런 사회에서 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큰 숙제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최고의 장점 뭐냐? 리어댑테이션이에요. 리어댑테이션. 재적응. 이게 교회의 최고의 장점입니다. 구약시대는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나 설화를 야훼 신앙에 접목시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구약시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거예요. 고대에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노아의 홍수, 다 나온 얘기들, 다 나온 얘기를 그 안에 다 끌어들여갖고 야훼 신앙하고 합칩니다. 그래갖고 그걸 발전을 시키는 거죠. 이게 접목이에요, 접목. 그 리어댑테이션이요. 재적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 사상을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아주 쉽게 싹 접목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리어댑테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끌어들여서 또 리어댑테이션을 해요. 로마가 410년에 불타버립니다. 다 고투지기 다 불태워버려요. 불타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좌절에 빠집니다. 그랬을 때 아구스티누스가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요. 신국론이라는 책을 들고 나와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다스렸기 때문에 이런 아주 추잡하고 죄악의 소굴이 되었다. 이제는 하느님이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온 책이 신국론이에요. 그 책으로 인해서 중세시대가 열립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래서 누가 통치를 해요? 다시 신이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황님이 모든 황제들을 임명하는 정도까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가 끌고 나갔다는 거에는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그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다가 너무 하느님 중심으로 막 몰고 나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열받는 거죠. 아니 우리 인간도 좀 인간답게 살아야지 뭐든지 죄 속에 살고 하느님 속에서 살면 되느냐. 그리고 이제 보카치오라든가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이 들고 나옵니다. 휴머니즘을. 인간 중심으로 가자. 이렇게 하느님 중심으로 가냐. 그래갖고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교회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여자,
인간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버려요.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갈 때 인간하고 같이 인간 중심으로 교회가 그걸 끌고 리어댑테이션을 했다면 아마 교회를 많이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 몰아챕니다. 불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점점 튀어나가기 시작해요. 예, 교회를 자꾸 뛰쳐나가기 시작해요. 예, 교회에 대해서 안티라고 그러죠. 안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안티클레리즘이라는 게 반성직자주의가 생겨요. 성직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제 불란서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죠. 불란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불란서도 우리 환경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데 필리핀에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이 터지면요, 지구는 한 화산이 터지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 화산이 터지면 화산재가 올라가고 뭐를 막냐면 태양을 막아버려요. 태양빛을 막아버리면 지구 기온이 떨어집니다. 지구 기온이 떨어지면 흉년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란서가 7년 동안 흉년을 겪어요. 그래서 막 5월에도 6월에도 막 눈이 오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배고팠고 굶어 죽어.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마리아 앙뚜아네트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추기경하고 막 거기서 뭐 스캔들도 일어나고 그리고 막 백성들이 죽는데도 그냥 무슨 뭐 케이크나 먹고 이러고 그리고 다 죽어가는데도 딱 두 부류만 안 굶습니다. 귀족들과 성직자 부류만 안 굶어요. 아주 호의호식했던 거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면서 다 때려 죽인 게 신부님들, 그 다음에 귀족들 다 죽인 거예요. 그때 불란서의 교회 모든 재산은 정부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유일하게 교회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파리 외방 정교회만 몰수하지 않았어요. 왜? 니네들은 선교하러 나가고 죽으러 가는 거니까 우리가 니네들만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리고 파리 외방 정교회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파리 외방 정교회 재산이 제일 많아요. 그 외국에서도 저기 공부하러 제일 파리 외방 정교회 많이 공부하러 오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충실히 살면 안 건드려요. 우리가 딴 길로 셀 때 교회한테 세상에 돌을 던지는 거지 교회가 자기 역할 충실히 카나리아의 역할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충실히 하면은 돌 던질 이유가 없죠. 이제 우리 그게 이제 어디로 빠지는 거냐? 조금 있으면 빠져요.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공산혁명이 이 사장 이제 부르조아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때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때도 교회는 배가 부른 상태예요. 배가 불러갖고 노동자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부자들과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리어댑테이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이 휴머니즘을 부르짖으면 휴머니즘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고통스러우면 노동자한테 가서 문제를 노동자들하고 해결해야지 그 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가 지금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환경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연히 말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 리어댑테이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덕에 1세기 동안 우리가 세상의 반을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1850년에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80년, 90년 그러면서 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우리 다 뺏겼잖아요. 지구의 반을 뺏겼잖아요. 물론 다시 돌아왔지만 그 1세기 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주님의 2000년을 이어온 주님의 진리를 전파하지 못했다는 건 우리한테는 큰 타격이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국에 이제 천주교가 딱 등장을 해서 200년 전에 한국 천주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처음에 어떻게 됐어? 처음에 안 죽으려고 여기저기 산속으로 다 들어갔죠. 예. 처음에는 다 학자집 자식이었단 말이야. 잘 배웠는데 이게 안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니 출세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출세할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아주 부귀영화를 다 포기하고 산속으로 다 들어가 살았어. 그러니 공부를 할 수 있나? 뭘 할 수 있나? 그러면서 우리가 일제시대까지 암흑을 맞아요. 천주교가. 암흑기를 맞이해요. 1950년대까지 천주교는 암흑기였어, 암흑기. 그리고 천주교 믿으면 다 죽는다고 그래갖고 천주교 교우들은 다 쉬쉬해갖고 지금도 자기 천주교 믿는 거 그 전통 이어받아갖고 쉬쉬하잖아. 네, 지금도. 성호도 어디 가면 안 긋고. 그게 이 슬픈 역사의 잔재야, 잔재, 여러분들. 네. 그런데 1950년세부터 방인사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방인사제가. 우리나라 순수한 이 한국 신부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 유신헌법에
정의구현 사재단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또 누구한테 몰려들기 시작해? 천주교를 믿고 천주교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빛의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빛의 역할을 안 하면은 안 따라오고. 근데 70년대, 80년대 이제 50이 들었으면서 뭐 지금 김승호 신부님 돌아가셨지만은 김승호 신부님 그 박종철 사건 뭐 그다음에 6.29 선언 이렇게 낼 때까지 우리 천주교가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종교 신뢰도 1위가 뭐야? 천주교. 그다음에 제일 믿을 만한 직업인 1위가 신부. 추기경님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 1위가 추기경님.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그게 교황님 오시고 난 다음에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길을 잃어버려요. 천주교가. 왜 길을 잃어버렸냐? 갑자기 너무 교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갑자기 이 늘어나는 이 교우들을 주체할 길이 없으니까 이때부터 천주교의 붐이 일기 시작해요. 무슨 붐이 일기 시작하냐면 성당 짓는 붐이 일기 시작해요. 분가하는. 이게 뭐 우리 수원교가 가장 그 전국 교우 중에 제일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우리로 몰려오니까. 참 우리 수원교 오신 분들도 다 불쌍해요. 우리 주교님도 그렇고. 왜냐면 그 뭐 분당 하나 생긴다. 그럼 뭐 성당 10개 줘야 되니 그거 어떻게 앉을 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러면 또 동탄에 또 해갖고 동탄에 또 하면 또 거기다 또 해야 되고 뭐 광교 신도시 또 생기고 광교 신도시 해야 되고 판교에 되면 판교해야 되고 참 이렇게 그거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두 가지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밀려오는 교우들을 수용은 해야 되겠고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지혜롭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큰 숙제인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제일 천주교의 불만이 뭐냐면 띠두르고 선교하러 나가는 게 제일 불만이에요. 띠두르고 길거리에 나가고 이른 양 찾기, 새 양 찾기, 헛양 찾기 뭐 이런 양 찾기 운동 하잖아요. 물론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결코 헛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른 양을 찾고 새 양을 찾고 헛양을 다 찾아갖고 들어왔어. 들어왔더니 맨날 성당 분가해야 된다. 그리고 이른 양, 새 양, 헛양이 막 길거리에서 찾을 때 뭐가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나 쌀쌀 맞아. 천주교우들 쌀쌀 맞아 안 쌀쌀 맞아요? 쌀쌀 맞자. 개신교는 가면 막 아유 새로 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럼 올 땐 뭐 띠두르고 막 오시라고 그러고 가보니까 아무도 아는 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어느 정도로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쌀쌀 맞으냐면은 내가 안양 비산동 성당 보좌 신부할 때 형제 하나가 교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술을 먹고 날 찾아왔어. 신부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마누라가 자기가 성당 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10년 동안을 빌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당 그래도 마누라를 위해서 큰 선심 쓰고 성당에 나왔대요. 성당에 나왔는데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언제 일어나는 건지 언제 앉는 거 가르쳐주는 놈도 없고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라는 걸 이제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거 긴 걸 어떻게 외워. 그래서 이제 같이 마누라 기도문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마누라가 이렇게 감추더래요. 좀 같이 보고 하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얘기가 나도 처음에 그렇게 배웠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배우라는 거야. 자기도 처음에 이렇게 눈 넘어 배웠다는 거야. 대충 눈치로 때려잡아서 배웠다는 거야. 누구 하나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도 이렇게 힘들게 배웠으니까 너도 힘들게 배워라 이거야. 이렇게 힘들은데 들어와 갖고 이른 양, 헛양, 새 양 찾으면 뭐 하냔 말이야. 막상 들어와 보면 황량한데. 그러니까 교우들의 25%만 주일미사를 참여를 하고 75%가 성당에 안 오는 거예요. 내적 쇄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적으로 빨리 쇄신을 하고 정말 우리 교회의 체질을 제가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섬겨라. 이 섬김의 문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의 본래 모습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어제 복음에도 그랬잖아. 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나 제자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래도 그때 얘기 안 하고 다시 이제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높은 자리는 하느님이 결정하는 거란다. 사실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거다. 어느 정도까지 하려고 왔느냐 난 죽어서까지 섬기려고 온 거다. 그렇게 애절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걸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른 양, 새 양, 헌양 찾아와 보십시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게 막 여러분들만 들어야 될 문제는 아니야. 우리나라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나 태풍이 오기를 하나. 여러분들 일본은 1년에 태풍이 15개, 20개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하나, 재수 좋으면 안 오는 해도 있어요. 작년에도 다 스쳐 지나갔어요. 제주도 스쳐 지나가고. 하나 오면 하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일본, 중국, 대만 맨날 태풍 지나갑니다. 그 태풍이 오나 지진이 있나 얼마나 살기 좋아요. 국민들 똑똑하고 물건 잘 만들고 수출 잘하고. 그런데 여성들이 이런 내가 이 사회의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주부들이 내 변화의 주체 세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걸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성들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걸 빨리 탈피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신부들도 좀 놔주고 좀 여자도 좀 신부가 좀 돼갖고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잘 해봐요. 좀 어떻게. 예? 아 시집 올 때 신부 그런 신부 말고. 예, 네, 네. 자, 환경 문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돈 주고 사서 쓴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우리 물 돈 주고 사서 써야 안 써요? 하느님이 공짜로 내려주시는 빈님을 돈을 주고 팔아먹고 돈을 주고 사먹는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굉장한 위기예요. 이제는 수돗물도 이제 아리수 그것도 넣어서 이제 판대잖아요. 아리수도.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수돗물, 정수기물, 약수물에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은 수돗물에는 0.05 ppm의 Cl, 염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 이런 거 없어요. 물론 가끔 뭐 수돗물에 막 대장균도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극히 드문 예고 제일 위험한 건 지하수예요. 지하수 우리가 소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이질 걸리는 이유가 다 지하수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깨끗한 수돗물은 안 먹고 어떻게 약수물이라고 막 그런 거 해갖고 이질 걸리고 그런 거 그냥 벌컥벌컥 먹는단 말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여러분들 대장균이 여러분들 화장실에 가갖고 큰일 한번 보면 대장균이 몇 마리가 나오냐면 4조 6천만 마리가 나와요. 화장실에 가서 큰일 보고 손 안 씻고 나오면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는 거, 대장균이. 그러니까 꼭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대장균이 수돗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정수기 필터링 제도 안 하고 필터 교환해주지 않으면요. 대장균 증식 금방 해버려요. 제일 깨끗한 건 수돗물이야. 근데 우리는 안 믿어. 국민의 1%인가 2%만 수돗물 먹고 나머지는 다 딴물 먹는다는 거예요. 왜? 딴물 다 먹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일 깨끗한 물을 안 먹는 거예요. 자, 땅 돈 주고 써. 물 돈 주고 써. 그 다음에 공기 돈 주고 마신다.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설악산 공기, 제주도 공기 다 팝니다. 저녁에 애들이 정신 맑아지는 공기하고 1,000원짜리 사갖고 마셔요, 안 마셔요? 마시죠? 파는 거 아시죠? 내가 청담동 성당에 한번 환경 강의 전부 다 가갖고 이제 공기 사 먹는 한 3년 전인가 공기 사 먹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청담동에서 그러더라고. 벌써 사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기를 사 먹는다. 이거 제가 이제까지 막 어렵게 얘기한 얘기 다 까먹고 이거 벌써 4개 공짜로 사 먹으라는 거 3개 돈 주고 사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4번째 햇빛을 돈 주고 쓴다. 그러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햇빛 마음대로 쬐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 공원에 내가 분당 율동공원에 내 분당에서 본당 신부할 때 그 경기도 광주에서 본당 신부할 때 율동공원에 나가면은 깜짝 놀랍니다. 외계인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챙 이렇게 쓰고요.
여기는 저 공기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또 이렇게 나온 거 하고 그게 외계인이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벌써 이게 우주에 있는 어떤 별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난 그 패션을 보고 너무너무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이게 오존층 파괴라는 게요. 우리가 25km 성층권에 있는 O3라는 이 막이 이게 지구의 보호막이에요. 이게 42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근데 이걸 단 100년 만에 다 깨버려요. 뭘로? 스프레이로. 100년 만에 다 깨버리는 거예요. 에어컨 냉매제로, 냉장고 냉매제로 이걸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멍이 남극의 공기층이 얇습니다. 그러니까 남극이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그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거기에 피부암 환자들 많고 거기에 양들이 눈 멀어갖고 죽어갖고 그 양들 껍데기는 전부 다 벗겨갖고 양모로 쓰고 살은 전부 다 어디다 보냈어? 영국으로 수출했어. 그래갖고 그거 막 갈아갖고 막 소한테 먹였어. 풀 먹는 소한테 이 고기를 먹이니 그게 그 소가 제정신이겠어요? 안 제정신이? 그게 미친 거. 그게 광우병이에요. 소는 뭘 먹어야 돼? 풀을 먹어야 되는데 빨리 살찌려고. 이게 모든 근원은 다 누구한테 생긴 거야? 우리 인간한테 생긴 거예요. 그 인간의 병을 치료해주는 공동체가 누구야? 교회야, 교회. 교회가 치료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 썩은 거를 이 소금을 뿌려갖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우리야, 우리. 남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게 역사적으로 건물 짓다 망한 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이 뭐 짓다 망했어요? 베드로 성전 짓다 망합니다. 베드로 성전 짓다 누가 뛰쳐나가요? 루터가 뛰쳐나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개신교 5억 아니야, 5억 6천인가 그래. 세계 전체 개신교가 뛰쳐나가고 5억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가톨릭이 11억인가 그런데 반쪽이 날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성전 짓다가. 그러니까 제가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건물 짓다 망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고려불교가 왜 망했어? 고려가 왜 망하겠어요? 절 짓다 망한 거예요. 절 짓다. 왜냐하면 절을 지면 세금을 안 내도 됐거든요. 그때. 그냥 막 너도 나도 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흔들려갖고 무너진 거예요. 인도가 타지말, 마누라 무덤 짓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건물을 크게 짓는 건. 이게 건물을 크게 짓다 보면은 정신이 황폐해집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건 뭐야? 정신적인 성전이 필요한 거야.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허물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며칠 만에 짓겠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짓겠다.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그게 곧 성전이고 그게 곧 세상의 빛이고 그게 곧 세상의 소금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빛의 소금의 역할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자연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생명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그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사회복음학교 학생들 이 학교 졸업하고 단순히 학교 졸업했다 이걸로 끝내실 거리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가갖고 주위 사람들한테 이 말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이고 소금이 되는 역할이에요. 우리 천주교는 지금 주교의 환경위원회 있어요. 그래갖고 아주 열심히 지금 해요. 우리 원주교구 이동훈 신부가. 또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가 우리 농촌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정말로 그때 94년도에 우루과이인도 나온다 그럴 때 정말로 뜻있게 했단 말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대구에는 정홍교 신부가 또 열심히 푸른 평화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정의로운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전라도에는 문기원 신부님이 또 열심히 하고 우리 천주교에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을 후원하는 거예요. 후원하고 함께하고 동참하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결국은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사람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자연히 저는 잘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나이가 45억 살이에요. 45억 살인데 굉장히 긴 나이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45억 살을 먹으면서 지구 안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다가 사라지고 그래서 5번의 대멸종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지구에서 살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살 것 같지만은 지구 역사를 보면은 공룡 같은 경우가 1억 9천만 년을 지구에서 살다가 사라집니다. 아주 사라져요. 우리 인간도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45억 살에 인간이 왔다 간 거는 하루 24시간으로 본다면 인간이 지금 한 300만 년 산다고 보면 2초 사는 거 2초. 겨우 2초 사는데 그냥 막 굉장히 오래 사는 것처럼 막 우리가 그냥 지구에서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6,500만 년 전에 공룡이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이 해성이 충돌을 해갖고 한순간에 사라져요. 근데 지금 이 순간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요. 6번째 대멸종은 누가 시작한 거냐? 우리 인간이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우리 암이 만약에 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간암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인간 전체가 다 죽잖아요. 눈도 멀쩡하고, 코도 멀쩡하고, 귀도 멀쩡한데, 간암 때문에 다른 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마찬가지로, 이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지구상에 딱 나타나갖고, 이게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어. 그래갖고 인간이 자꾸 여기저기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끝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미얀마 그 사이클론 보셨죠? 거의 1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그래요. 10만 명. 한 번에. 제가 그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뭐 100명, 200명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한 번 치면은 수백만 명이 죽을 슈퍼 태풍이 온다. 근데 이번에 사이클론은 대형 태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슈퍼 태풍보다 한 등급 낮은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린 센 태풍을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제 중국에서 지진 보셨죠? 정말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산화탄소가 250ppm이었어요. 250ppm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100만 개의 알갱이 중에 지금 이게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기가 100만 알갱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250개 있는 거예요. 산업혁명 이전에.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부터 200년 동안 이산화탄소가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380ppm까지 올라갔어요. 2006년을 기준으로 380ppm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난 60만 년 동안 이 지구가 빙하기도 오고 간빙기도 오고 따뜻해지기도 하고 춥기도 했는데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지금 380ppm이 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멸망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왜 몰라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오래 사는 것 같지만은 어때요? 우리 사는 건 60년, 70년밖에 안 돼. 45억 년 중에 한순간에 멸망했다 그러면 100년, 200년 동안 진행되는 순간이 한순간이거든. 우리가 지금 그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80ppm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400ppm이 되면은 더 이상 날씨를 통제할 수가 없다 그래. 이미 뭐 IPCC라든가 세계 이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이런 여러 단체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미 지구 기후는 우리의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1년에 2ppm씩 올라가는데 400ppm이 올라가려면 몇 년 올라가면 돼요? 400ppm 되려면 10년이면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10년. 그러니까 2016년이면 완전히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이면 인간을 포함한 많은 생물종들이 멸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남았어요? 이제 8년. 이제 8년 남았죠? 그제 우리 생태마을에서 가족 피정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의 아이가 2016년에는 이제 다 망하고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야, 대학 입시 안 봐도 된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걔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지구가 망하는 것보다 대학 시험 보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산화탄소라는 건 뭐냐면 태양빛 하나 오면 하나를 붙잡고 있어요. 두 개 오면 두 개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태양빛을 붙잡고 있으니까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250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80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태양빛 붙잡는 게 몇 개가 늘은 거예요? 130개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400ppm이 되면은 150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점점 더 지구에 가득하니까 지구는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왜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느냐? 250ppm에서 380ppm까지는 누가 올렸느냐? 미국, 일본, 유럽 선진국들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구가 얼마냐면 7억 명이야. 근데 이제 380ppm에서 400ppm이 될 때 누가 올리느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이 네 나라가 보통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유식한 말로 브릭스 4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브라질이 인구가 얼마냐? 여긴 7억인데 브라질이 1억 8천. 러시아가 얼마냐? 1억 6천. 인도가 얼마냐? 11억. 중국이 얼마냐? 13억. 그러니까 27억 명이 이제 석탄, 석유를 태워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미래가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점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2016년이면 우리 통제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몇 년? 정말로? 안 남았죠? 이제 8년 남은 거, 8년. 그 아이가, 야, 대학 시험 안 봐도 된다.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 브라질이 석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로 또 330억 배럴이 발견이 돼요. 지금. 그래갖고 거의 세계 2위, 3위를 브라질이 다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도 석유가 굉장히 많고, 중국도 석유가 많아요. 인도만 석유가 좀 부족해요. 어쨌든 이 네 나라가 태워 없애니까 이산화탄소가 점점 늘어나요. 이거 얼마나 뜨거우냐? 작년에 여러분들 북극이 캐나다 퀸즈 대학이라는 곳에서 연구를 했는데 북극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느냐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가야 5도 올라가는 데인데 몇 도 올라가냐면 작년에 22도 올라갔어요. 22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극의 얼음이 막 녹을 것 같아, 안 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3분의 1이 녹았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럽을 가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이렇게 인도로 해서 돌아서 갔는데 지금 북극으로 바로 유럽을 가면 굉장히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항로를 개척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북극의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은 시베리아의 얼음이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시베리아. 이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할게요. 시베리아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북극하고 남극 얘기를 좀 하면은 지구가 이렇죠? 동그랗죠?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 이게 북극과 남극의 얼음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북극이 머니까, 남극이 머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북극이 있기 때문에, 남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북극과 이 지구는 하나도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북극과 남극 때문에 우리가 사느냐? 북극의 흰 설원, 남극의 흰 설원은 태양빛을 어떻게 해주죠? 반사시켜줘요. 여러분들 여름에 흰 옷 입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까만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덥죠? 똑같아요. 이 북극의 흰 눈과 남극의 흰 눈은 태양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래서 북극과 남극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지구 자동 온도 조절 장치라고 그래요. 알아서 지구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게 다 녹아 없어졌어. 그래갖고 까만 땅이 나와. 남극도 자꾸 녹아 없어서 까만 땅이 나와. 그럼 태양열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완전히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급상승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 녹아 없어져요. 다 녹아 없어져. 근데 이 시베리아가 또 굉장히 넓은 흰 설원이에요. 근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녹아갖고 어떻게 돼? 까만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 투기하고 싶으면 어디다 하면 제일 좋아요? 시베리아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초지로 바뀐대. 그래갖고 앞으로 2030년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러시아가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이 뭐 강남, 강북 이런 데다 땅 투기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좀 세게. 어디다 해? 시베리아. 지금 러시아는 많이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라고. 우리나라로 와서 농사도 지라고 그러고. 예. 근데 문제는 시베리아의 흰 설원이 녹으면 여기가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고 그래. 그동안 얼어갖고 여기 위에다가 집도 짓고 뭐 위에다가 건물도 많이 졌는데 지금 녹아 없어져갖고 무너져요. 그런데 여기 흰 눈 밑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물 썩은 게 잔뜩 들어있어요. 식물 썩은 게, 나무 썩은 게 잔뜩 들어있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탄이라고 그래요. 메탄. 근데 이산화탄소는 메탄을 하나 붙잡는데 메탄은 태양열을 20개 붙잡아요. 이 메탄이 얼마가 여기 저장되어 있느냐? 5천억 톤이 저장되어 있어요. 5천억 톤. 그러니까 이게 또 막 올라오면은 작년에도 거기 이렇게 녹은 데다가 불을 이렇게 대니까 메탄이 여러분들 소, 방구 이런 거잖아요. 그게 불이 타더라고요. 그만큼 메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적인 것보다는 절망적인 게 더 많은 거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은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내가 이 물 공짜로 먹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 어딜 가도 물 공짜로 주는 나라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사 먹어야 돼. 밥 먹고 커피 공짜로 주는 나라는 완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태풍도 안 오지, 지진도 없지, 물 공짜로 주지, 커피 공짜로 주지. 정말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증기가 많이 생겨갖고 태풍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태풍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바닷물이 차기 때문에 약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제주도 앞바다까지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면서 태풍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수증기 공급을 어떻게 해요? 많이 받는 거예요. 수증기 공급을 계속 많이 받아갖고 한번 비가 비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하느님께서 우리한테 은총 주시는 가장 좋은 표지가 뭐예요? 빈님이에요, 빈님. 예. 우리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비 왔네 이런 글 하나도 없어요. 빈님 밤새 오셨네 이랬지. 우린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건방져요. 자고 일어나는데 바깥에 땅이 젖어 있어. 그럼 뭐라 그래? 비 왔네? 너무 건방진 거예요. 뭐라 그래야 돼? 빈님 오셨네. 감사하는 마음 지녀야 돼. 자, 여기 이제 막 태풍이 올라옵니다. 약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많은 수분을 갖고 와요. 여러분들 2006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물폭탄 터진 거 아시죠? 예, 그 진부, 봉평, 평창 이 뚝이 200개가 터졌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와서 한 1,500mm 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제주도에 거의 또 1,500mm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작년에 제가 살던 평창에 이틀에 한 번씩 150mm, 200mm, 150mm, 200mm 왔어요. 정말 엄청나게 왔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렇게 엄청나게 비가 와도 이렇게 자연재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거의 안 받아요. 요건 제가 둘째 시간 때 말씀을 왜 거의 안 받는 나라냐면은 저 나무 때문에 그래요. 산에 나무가 저렇게 많은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일본이 산에 나무가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진이 1년에 5,000번 일어나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 중에서 30년 만에 녹화 사업을 완전히 끝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단한 거예요. 지금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정권도 뭐 못한 일도 많지만은 그 녹화 사업 하나 성공해낸 건 대단하게 우리한테 큰 선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산을 봐도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 내가 이 둘째 시간 때 왜 고마운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와갖고 이게 약해져야 되는데 강해지는 거예요. 태풍이. 태풍은 소형 태풍, 중형 태풍, 대형 태풍, 초대형 태풍 이렇게 있어요. 이 4등급으로 나눠요. 미국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카트리나가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갔다가 다시 4등급으로서 떨어지면서 뉴올리언즈를 강타한 거예요. 강타했는데도 순식간에 수천 명, 도시 전체를 날려버렸죠. 근데 이제는 무슨 태풍이 오느냐?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 오면요 700만 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미얀마의 위성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해안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해안선이. 이 슈퍼 태풍은 오면은 한 번에 얼마나 밀고 오느냐면은 30m 파도 높이로 밀고 와요. 그럼 10층짜리 아파트는 다 덮치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난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게 자연을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중국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이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온다 그러면 그 직접 지나가는 길은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대피시켜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태풍 오니까 피신이 나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죠. 우리는 절대 안 무서워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걸 무서워해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도 마산을 스쳐서 지나갔어요. 제대로 친 것도 아니고 스쳐서 지나갔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는데요. 이게 바다야. 저기서 막 태풍이 와. 그럼 도로가 있는데 여기 되게 이렇게 노래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태풍 온다는데 그날 저녁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5m 파도가 들이닥쳐갖고 노래방에 있던 친구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대단한 거죠. 절대 안 무서워해 자연을.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석유하고 석탄 때문이에요. 그렇죠? 석유하고 석탄을 너무 많이 떼갖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석유하고 석탄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우리 자신이 산유국인 줄 알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쓰는 걸 보면요, 내가 산유국인 양 써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사용량이 100이면은 OECD 국가는 72를 씁니다. OECD 국가,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들은 일본은 35를 써요. 독일이 85, 미국이 75, 프랑스가 81, 우리나라는 100을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겨울에 보면 나는 겨울철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여자들. 제일 꼴보기 싫어요. 방에 보일러 떼나가고 너무 더워갖고 어떻게 하는 거야? 반팔 입고. 여러분들 유럽에 가보면요. 겨울에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담요 다 덮고 있어요. 온도 안 올립니다. 에너지 절약한다고. 독일은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독일은. 그래서 70년대 오일 쇼크를 받고 독일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에너지 절약이에요. 우린 절약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독일이 얼마만큼 절약을 했냐면 에너지의 45%까지 절약을 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에너지 절약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신을 내가 보니까 못 차려. 독일은 차가 막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 시동 끄고 내립니다. 시동을 끄고 다 내리고 그냥 밀고 가요. 대화하면서. 석유 아낀다고. 근데 우리는 차 막히면 어떻게 해요?
에어컨 켜놓고 차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저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무슨 뭐 서해안고속도로 꽉 채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 자동차가 1600만 대가 있어요. 1600만 대. 지금 중국이 얼마냐? 3000만 대밖에 없어요. 13억이 3000만 대를 쓰는데 4500만이 1600만 대를 써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신비해요, 신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넉넉하게 먹고 사는 거 신비해요. 그 다음에 밤에 나가보면요. 내가 서울에 오면 정신을 못 차려요. 밤에 밤강에 오면은요. 이건 라스베가스 저리 가라요. 번쩍번쩍해요. 여러분들 제가 유럽에 여러 번 가봤는데 유럽에 가보면 밤이 깜깜해요. 다 그 시간에 뭐예요? 다 집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밤만 되면 다 나와. 밤만 되면 다 나와갖고 그냥 그 밤새.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의 그 유럽의 밤, 파리의 밤, 뭐 로마의 밤은 어두컴컴해요. 진짜로 어두컴컴해. 근데 우리는 내가 그 사당동 요새 강의 그쪽에 많이 나가는데 그 사당동 거기 보면요. 번쩍번쩍번쩍해요. 낮인지 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산유국인 줄 알고 산다니까. 여름에는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어떻게 해요? 냉방병에 걸리고. 겨울에는 너무 뜨겁게 해서 반팔 입고 다니고. 이 제정신이에요? 제정신 아니에요? 이 제정신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석유가 여러분들 2000년에 겨우 얼마였냐? 18달러였어요. 18달러. 1배럴에. 1배럴이라고 그러면은 159리터야. 159리터면 여러분들 이렇게 드럼통이라고 그러죠? 드럼통. 그거 한 통이에요. 그게 18달러야. 작년 9월에 몇 달러냐? 80달러야. 오늘 보니까 126달러야. 우리나라는 140달러가 넘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못 견딥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400억 달러 정도 수입을 했는데 그 정도 수입을 했는데 석유하고 에너지만 얼마를 수입했느냐? 1,000억 달러를 했어요. 석유 단일 품목만.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 다 해갖고 물건 만들어서 팔아갖고 뭘로 다 날려버려요? 석유 들어오는 걸 다 날려버려.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30% 하면 3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여러분들 얼마? 석유만 1,000억 달러예요. 다른 에너지 뭐 LNG, LPG, 석탄까지 하면 1,400억 달러 정도를 수입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견딜 것 같아요? 이미 못 견디는 선에 들어섰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4.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가 평창에서 강의한다고 여기 강의 한번 나오면은 기름값이 딱 10만 원 들어가요. 10만 원. 그래 이제 강의도 못 다니게 생겼어요. 예. 예. 평창에서 여기 10시까지 돼서 올라오면 버스 없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우린 6시면 해 떨어지면 차 안 다니거든, 평창은. 그러니 어떻게 강의를 나와. 예,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혼자니까. 여러분들 중에 140달러 넘어 여기 반 이상은 다 절대 안 납니다. 반 이상은 또 다 부도나요. 석유값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면 성당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 헌금이라도 좀 있어야지 그래도 성당 나갈 거 아니야. 헌금도 없는데 어떻게 성당을 나가. 그러니까 이 석유값 이거 떨어뜨려야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방법 못밖에 없어요? 절약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온 천지에 불 다 켜놓고 그냥 밤에 그냥 네온사인 번쩍번쩍하고 먹긴 또 얼마나 먹어요. 내가 일본에 가갖고 회 정식을 먹는데 회가 딱 2첩 나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2첩을 딱 먹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올 줄 알고. 난 이게 애퍼타이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하도 안 나오길래 가이드한테 야, 왜 회 정식 시켰는데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아까 먹었지 않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어때? 횟집에 가면은 일단 가면 뭐가 나와요? 소라 나오지, 해삼 나오지, 멍게 나오지, 오징어 썰어 좀 내보내지, 거기다가 개불, 또 괜찮은 집은 저기 뭐예요? 전복까지. 회 나오기 전에 벌써 배불러.
그래갖고 이제 회가 나오면 어떻게 나와? 이만한 접시에 가득 나옵니다. 가득. 그럼 그걸 또 고통스럽지만 그걸 다 먹어. 아, 그리고 끝났는 줄 알았더니 뭐 나와요? 매운탕 또 나오잖아, 매운탕.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산다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못 먹고 못 사는 층이 있어요. 그러나 국민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보기엔 과하게 잘 먹어요. 국민의 대부분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얼마가 나가냐면 17조 원이 음식 쓰레기로 나가요. 170억 달러가 음식 쓰레기로 나간다. 이게 북한 주민 30년 먹여 살릴 거를 1년에 음식 쓰레기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기 다 주부시잖아요. 냉장고에 버리는 거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많죠? 또 내가 외식을 하러 나가면 어때요? 먹는 반찬보다 안 먹는 반찬이 훨씬 많아요. 그게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다 쓰레기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면서 석유도 없고 석탄도 없고 그렇다고 식량이 많으냐? 식량도 없고. 그 식량 얘기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미국이 왜 이라크를 침략했어요? 그래, 누구나 다 석유로 알고 있어요. 석유 때문이에요. 텍사스에서는 1배럴을 뽑아내기 위해서 관정을 합니다. 뚫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 1배럴 뽑아내는데 17달러 들어가요. 근데 이라크에서는 1배럴을 뽑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1달러 들어요. 1달러. 비용이. 그러니까 이라크는 빨대만 꽂으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탐이 납니다. 러시아는 어느 나라를 포기하지 않느냐? 체첸이라는 나라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체첸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한 50만이 사는데 그 나라 전체의 석유가 다 나요. 그러니까 막 테러, 초등학교 애들 몇백 명 죽이고 테러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도 러시아 눈도 껌떡하지 않아요. 왜? 석유가 있으니까. 이미 세계는 석유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석유는 지금 126달러, 심하게는 200달러까지 뛴대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소 갖고 그냥 난리치고 그냥 눈 자고 나면 소, 또 자고 나면 소 얘기하는데 소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 126달러 뛰는 게 문제예요. 그래, 석유는, 소는 안 먹으면 되지, 소는. 그리고 여러분들, 소 얘기 나왔으니까 소 얘기 좀 하면은 소고기 먹는 게요, 반환경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20개월, 30개월 된 소 먹잖아요. 소가 한 번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그거를 20개월을 소가 먹어. 그러면 그 소가 먹는 거 콩이나 옥수수나 이런 거 소가 먹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먹으면 어때? 사람이 먹으면 훨씬. 그러니까 내가 소고기 1인분을 먹으면은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후진국 사람들 20명 분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반환경적이야. 가능한 한 뭘 먹으면 좋아? 야채를 많이 먹으면 좋아. 야채. 채소 종류. 예. 이걸 많이 먹는 게 오히려 환경적이다.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 간장 이런 거하고 밥, 현미밥하고 먹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석유가 이제 126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에너지를 펑펑 써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똑똑한 머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배 수주를 다 끝냈어요. 자동차 잘 만듭니다. 차, 제가 유럽에 가갖고, 뭐, 다른 나라에 가갖고, 뭐, 벤츠, 크라이슬러, 뭐, BMW 다 타봤어요. 왜냐하면 택시가 걔네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다 타봤는데, 우리나라 그랜저만 못해요. 얼마나 좋은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2년 연속 그랜저가 유럽 차 선호도 1위예요. 지금 막 우리나라에서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차 우리나라 차 있는데 왜 다른 나라 차를 사요? 그거 한번 고장나면 부속품 사기도 힘들대는데.
우리는 그냥 고장나면 제깍제깍 동네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 차 좋습니다. 차 잘 만들죠. 배 잘 만들죠. 핸드폰 잘 만들죠. 핸드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300억 달러를 수출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의존하느냐?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16기가 돌아가요. 16기. 근데 지금 전기의 40%는 원자력에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86년 4월 26일 날, 벌써 22년 전 얘기죠. 이 소련이죠. 소련의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터집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때 터졌을 때 30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500만 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한 번 터지면 반경 100km 못 살아요. 그리고 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터져갖고 어떻게 그 방사능을 처리할 수가 없어갖고 지금 콘크리트로 막아놨어요. 근데 아직도 끓고 있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끓는다고 그래요. 10만 년 동안. 방사능이 그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남쪽에 16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에너지가 없는 나라에서 원자력은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사능 폐기물, 여러분 핵 폐기물 얘기 많이 들었죠? 그거 이제 어디다 버릴 데가 없는 거. 내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보니까 핵 폐기물을 쌓아놨는데 5단, 6단으로 쌓아놨어요. 갈 데가 없어요. 벌써 한 7, 8년 전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장고를 만든다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막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지금 전기 쓰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전기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앞으로 2015년에 26기가 더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총 26기가. 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만드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 IAEA 위원이라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때문이래요. 여름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떼갖고 순간 출력이 올라가갖고 전기가 딱 차단이 되면은 산업시설이 얼마 전에 그랬죠. 산업시설이 한번 수백억, 수천억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야? 에어컨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름엔 좀 더우면은 좀 이렇게 선풍기 좀 틀고 그러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유국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막 들이대 대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걱정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더 세우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건 뭐냐? 풍력 발전기하고 태양광 발전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풍력이 좀 약합니다. 덴마크나 독일,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전체 전력을 다 풍력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우리는 소 때문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이런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다 국가적으로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만 있으면 130달러 올라가면요. 우리나라 못 견딥니다. 지금 소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신 못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석유값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면은 이 석유값을 우리가 대처를 해갖고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느냐. 이게 더 큰 문제지. 소는 아까 말씀대로 안 먹으면 되는 거야. 안 먹으면. 그거 내가 조금 더 채소 더 먹고 뭐라 그래요? 그래서 베지타리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석유는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경제 직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절약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하는데 제가 태양광을 우리 생태마을에 20kW, 풍력을 30kW 설치를 해놔서 50kW. 근데 태양광은 잘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한 1년에 220일 정도 햇빛이 내리쬐는데 독일은 150일밖에 없어요. 근데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는 그 환경 도시를 가보니까 도시 전체 지붕에 태양광을 얹었어요. 그 도시는 태양광으로만 움직이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밤에 나가고 술 먹고 밤새 이렇게 막 네온사인 켜놓고 그 돈만 아껴도 어때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갈 때 자연환경도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밤 10시에 학원에 지치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밤 10시에 술집에 돌아다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밤 10시까지 텔레비 보고 앉아있고 텔레비 보면 뭐가 나와요? 그랬더니 뭐 전기세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네. 텔레비 보면 전기세 나오고. 그래서 미래는 뭘로 가야 되느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이걸 재생 가능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성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조금 더, 물론 지금 굉장히 비싸요. 그거 설치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국민들이 조금만 의식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금방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교황님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환경은 몇몇 환경 운동가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는 누가 하는 거다? 지구에서 사는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환경 운동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드 같은 경우도 드라큘라라고 그러잖아. 드라큘라. 전기 10%의 전기를 계속 쓰는 거예요. 코드 꽂아두면은. 그런 코드 같은 거 빼두고 냉장고 꽉꽉 안 채우고 때마다 벼두고 사서 막 해지 말고 그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이 지구 환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정말로 절박한 거예요. 절박한 거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37도, 38도에 사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으로 느낍니다. 어디 사람들이 절박하게 늘려요? 투발루라는 나라 없어져 버려가고 있어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인데 9개 섬으로 돼 있는데 2개 섬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에 잠겨갖고. 이게 해수면이 높아져갖고. 그 다음 벵골만이라고 이 방글라데시 앞에 이 굉장히 넓은 이 섬인데 반 이상이 잠겨버렸어요. 문선은 있는데 뭐가 없어? 땅 문선이 있는데 다 어디에 잠겨버렸어? 바다에 다 잠겨버렸어요. 이게 전부 다 극지방, 북극, 남극, 적도는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맨 마지막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다가 하느님이 홍수를 내리칠 때 노아 방주에 몇 명밖에 못 들어갔듯이 우리도 정신을 못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정신 집중할 때가 아니에요. 정말로 정신 집중할 때는 환경, 지구온난화. 그런 주부가 할 일이 뭐냐? 주부가 할 일이 가장 큽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 중에 한 분이에요. 가정에너지. 그래서 그 에너지를 줄이는 역할을 이제는 정말로 공부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개척을 해나갈 때 또 실천을 해나갈 때 지구 환경은 아름답게 보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0분 쉬었다가 또 식량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복은 결국 인복입니다. 돈과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지만 좋은 사람들과의 인연은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특히 50대, 60대가 되면 이를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돌아보면 삶에서 가장 큰 힘과 위로를 준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인복을 쌓고 싶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작은 인연도 소중히 대한다. 인복은 거창한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인연, 잠깐 스쳐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만들어집니다. 매일 가는 동네 슈퍼의 주인에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에게 짧게 안부를 묻는 것. 잠깐 스치는 인연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관심과 배려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노년층이 되면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듭니다. 직장, 학교, 학원, 사회 모임 등에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면서 하루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작은 인연을 소홀히 하면 삶은 점점 외로워지고 심리적 공허감은 커집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관심을 표현하며 작은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한마디가 쌓여 관계의 기반이 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복으로 돌아옵니다. 2. 받은 도움은 반드시 기억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 순간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잊어버리면 인간관계는 쉽게 약해지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은퇴, 건강 문제, 자녀 교육, 생활 문제 등 누군가의 도움 없이 해결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보답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동네 모임에서 서류 작성이나 행사 준비를 도와준 이웃에게 덕분에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거나 작은 선물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받은 도움을 기억하고 갚으려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본 철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지만 관계와 인복은 지속적인 관심과 감사로 지켜야 합니다. 3.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뒷담화, 험담, 비난은 관계를 갉아먹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은 늘어나지만 말 한마디가 사람을 떠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지켜주고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동창회에서 친구가 조금 부주의한 행동을 했더라도 그 순간 바로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괜찮다고 받아주는 태도는 평생 신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중노년층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좁아질수록 남의 허물을 지켜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오랜 시간 쌓인 인복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조그만 배려가 평생 우정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4. 손해보는 선택도 기꺼이 한다. 인복을 쌓는 삶에서 가장 어려운 원칙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경쟁과 효율을 우선하며 손해를 피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손해라는 것은 단순히 돈이나 시간의 손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작은 배려, 양보, 희생이 오히려 큰 인복을 부릅니다. 모임에서 자리를 양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중요한 기회를 먼저 주는 것, 선물을 준비하고 주는 것보다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을 선택하는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이런 선택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신뢰를 쌓습니다. 중노년층은 삶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좇으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을 남기는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5.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인복은 신뢰에서 시작합니다. 중노년층이 되면 약속을 소홀히 하거나 미루는 습관이 관계 단절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약속은 작을수록 중요합니다. 오늘 전화할게. 다음 주에 한번 만나자. 이런 작은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는 서서히 무너집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신뢰는 인복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삶 전체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6. 감사하는 습관을 생활화한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인복을 지속시키는 핵심입니다. 중노년층이 되면 삶에 익숙해져 작은 것에 대한 감사는 쉽게 잊히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느낄 수 있는 작은 감사, 예를 들어 가족이 밥을 차려주는 것, 이웃이 인사해주는 것, 친구가 안부를 묻는 것 모두 소중한 인연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에 새기는 습관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였어요.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하루를 풍성하게 만들고 결국 인복으로 돌아옵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심리적 에너지이자 좋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길입니다. 인복을 쌓는 삶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작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받은 도움을 기억하며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고 손해보는 선택도 할 줄 알고 약속을 지키며 감사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삶의 안정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노년층에게 인복은 단순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아니라
삶을 버티고 즐기게 하는 심리적 안정과 기쁨입니다. 작은 인연, 감사, 배려, 양보, 약속, 감사의 습관. 이 6가지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50대, 6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만난 사람, 예전에 도움받은 사람, 주변 이웃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시작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평생을 지탱하는 인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욕심을 부립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타인의 인정,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 젊을 때는 이 모든 것이 삶을 자극하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면 그 모든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와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평온했는지입니다. 오늘은 죽을 때 깨닫는 부질없던 욕심 6가지를 함께 이야기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 남보다 앞서려는 욕심. 우리 대부분은 평생 남보다 앞서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성취,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끊임없이 달리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쟁과 비교에 쏟았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서 동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과로하고, 친구보다 더 멋진 삶을 보여주려 끊임없이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순간, 남보다 앞서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놓친 평온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이 크게 아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평생 경쟁 속에서 놓친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이 떠오르지 않나요? 손주와의 작은 놀이, 친구와의 담소, 배우자와의 깊은 대화, 이런 순간을 희생하면서 남보다 앞서기만 하지는 않았나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앞서려 애썼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은 적었다. 경쟁 속에서 쫓은 삶은 결국 허무로 남습니다. 2. 끝없는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을 쫓는 마음도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이 모아야 한다. 더 큰 재산을 쌓아야 한다는 집착은 평생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깨닫는 진실은 단순합니다. 돈은 남에게 남길 수는 있어도 자신이 가져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하거나 건강을 소홀히 했다면 그 손실은 돈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정작 사랑과 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재물 욕심 때문에 놓친 사랑과 관계는 어떤 재산보다 큰 손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늘 하루 돈을 위해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을 희생하지는 않았나요? 3. 인정받으려는 욕심. 우리는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죽음을 앞두고 돌아보면 타인의 인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가장 그리워지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닌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주던 사람들과의 순간입니다. 타인의 인정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죽을 때 남는 것은 오직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했던 순간들 뿐입니다. 여러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뤄둔 적은 없으신가요? 친구, 가족, 사회의 평가 때문에 마음껏 표현하지 못한 순간이 떠오르시나요? 마지막 순간에는 그 모든 시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4. 시간까지 내 뜻대로 하려는 욕심. 우리는 아직 더 살고 싶고 이루지 못한 일이 많다고 생각하며 시간을 쫓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며 지금을 더 소중히 쓰지 못한 것이 후회로 남는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언젠가라는 말로 지금을 미룹니다. 언젠가 여행을 가야지. 언젠가 취미를 시작해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제서야 지금을 소중히 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있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5. 젊음과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는 욕심. 젊었을 때는 체력과 건강이 무한하다고 믿습니다. 과로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반복하며 건강을 소홀히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은 서서히 약해지고 마지막 순간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젊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운동과 식습관을 미루었던 자신을 떠올립니다. 건강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즐길 수도 없습니다. 작은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이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6. 완벽을 추구하는 욕심. 완벽하게 살고 싶고 모든 일을 계획대로 해내고 싶어 애쓴 시간도 많습니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완벽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지 깨닫게 됩니다. 완벽을 쫓느라 놓친 사람들과의 시간, 실수와 부족함을 두려워하며 표현하지 못한 사랑과 배려가 가장 아쉽습니다. 인생은 완벽함보다 진심과 경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완벽하게 산 기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죽을 때 깨닫는 부질없던 욕심 6가지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 끝없는 재물 욕심, 인정 욕심, 시간 집착, 건강 소홀, 완벽주의입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평온하게 살았는지입니다. 진짜 지혜는 오늘 하루를 욕심보다 감사와 사랑으로 채우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세요. 건강을 돌보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며 시간을 소중히 쓰세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보다 지금 함께 있는 사람과의 시간을, 끝없는 재물 욕심보다 사랑과 관계를, 인정 욕심보다 진심 어린 순간을, 시간 집착보다 현재를 즐기는 삶을 선택하세요. 6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도 후회 없는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짧을수록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이 최고라고 여기는 법이며,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조건으로 건강한 몸, 함께하는 배우자, 하고픈 일들, 여유로운 자금, 그리고 남은 생을 동반할 친구 등을 흔히 떠올립니다. 이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교과서적인 내용이지만 일상에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든다란 말처럼 노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러자면 비움의 실천이 중요하겠지요. 인생을 일찍 깨달았더라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았을 텐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남은 세월이 있기에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한 우리는 살아있음으로 얼마나 행복한가를 더욱 더 가슴 깊이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 같던 아이들은 하나, 둘 우리들의 품을 떠나가지요. 습관이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채우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루를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습관을 길들여 어떤 태도로 지낼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치 있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노년은 삶의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둘째는 몸을 아껴라. 병은 쾌락의 이자이다. 흡연 등으로 죽어도 신경 안 써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마라. 일찍 안 죽고 만성병으로 시달리며 고통만 오래 받는다. 셋째,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순간에 대비하여 계획을 잘 세워두라. 넷째, 중년 이후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여 인간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 마지막으로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라. 일본의 에세이스트 이노우의 가즈코는 자신의 저서에서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는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안 쓰는 물건이나 지나간 관계에 대한 집착은 빼고 비운 공간을 필요한 것들로 채워나갈 때보다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을까? 노년기 인간관계 재정비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은퇴 후 노년기는 활동 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전환되어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는 시기다. 또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고 자녀가 결혼에 출가하는 등 가족관계의 지형이 급변하는 때이기도 하다. 미국의 상담 심리학자 세라 요게브는 저서 행복한 은퇴에서 이런 노년기 관계의 변화를 준비 없이 맞이할 경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비드 웩슬러 역시 저서 관계의 심리학에서 중년 이후 최악의 인간관계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중고령층 근로활동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따르면 은퇴자는 일하는 중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제한된 사회활동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우울함의 주된 원인 중 하나라고 봤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일이 개인과 사회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큰 역할을 하는데 은퇴 후에는 이 연결망이 단절되어 자아 정체감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공적 관계망의 축소뿐 아니라 은퇴 후 사적 관계망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도 은퇴 후 삶의 질을 낮추고 외로움을 증폭시킨다. 특히 살아온 세월 속 쌓인 갈등이 폭발하면서 관계가 망가질 때가 많다.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이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와의 불협화음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가 2016년 발표한 4대 관계망을 통해 본 은퇴 후 인간관계의 특징에 따르면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고 대답한 은퇴자가 늘리고 싶다고 한 은퇴자보다 6배나 많았다. 이 같은 문제들을 비추어 볼 때 은퇴 후에도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려면 삐걱대는 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간 어긋난 부분을 개선하고 줄어든 인맥을 새롭게 채워나가야 사람 냄새 풍기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다. 둘째,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시니어가 은퇴 후 인간관계 속에서 겪는 대표적인 어려움은 배우자와의 불화다. 부부 갈등은 시기별로 언제나 존재하지만 은퇴 후에는 얼굴을 맞대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 잦은 다툼이 일어난다. 또 부부관계를 지탱해주던 자녀가 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할 경우 별것 아닌 일로도 큰 싸움을 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었던 올해처럼 외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면 부부간 마찰을 빚을 확률이 높다. 평화로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함께 보내는 시간과 혼자만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부 여행을 갈 때 자신의 여행 스타일을 고집하는 대신 반나절 정도만 함께하고 나머지 시간을 각자 원하는 곳에서 보낸다면 다투지 않고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부부간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견차가 생기더라도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고 조율해야 한다. 대화를 나누는 중 언쟁이 벌어질 때는 싸움 규칙을 세우는 것이 좋다. 집 나가지 말기, 문제가 되는 것만 얘기하기, 이혼 들먹거리지 말기 등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행동을 금지하고 먼저 사과하기, 화가 풀리지 않았더라도 손 잡아주기 등을 규칙으로 정하면 잦은 싸움을 줄일 수 있다. 스포츠부터 종교, 봉사, 명상, 요리, 예술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취미 활동을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레 화제거리는 늘고 즐거움은 배가 된다. 이때 자신의 취미를 배우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배우자의 취향에 관심을 보이면서 함께 배워보려는 포용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우자를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는 줄이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는 자식 간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강학중 가정경영연구소 소장은 가족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자 출발점이라며 배우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해 주길 바라는 이기적인 마음은 비우고 서로의 노고에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은퇴한 시니어의 인간관계는 학창시절, 동창 등 친밀한 관계 위주로 재편된다. 하지만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라고 모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를 쓴 한혜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핸드폰 속 전화번호부에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없는 은퇴자를 많이 만나봤다며,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 맞는 관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매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봐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말끝마다 불평불만을 쏟아낸다거나 걸핏하면 화를 내는 등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에너지보다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알고 지낸 세월에 관계없이 자연스레 꺼려지게 마련이다. 앵그리 올드, 즉 성난 노인이 판치는 세상에 앵그리 프렌드와 가깝게 지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고 싶은지 또는 만나고 싶지 않은지 생각해보면서 자신 역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매력적인 친구가 되려면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태도도 중요하다. 가령 독서 모임에 가입하자고 제안하는 친구에게 이 나이에 눈도 피곤한데 무슨 책을 읽느냐며 재를 뿌리는 대신 용기가 부럽다고 힘을 북돋워주는 것이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면전에 대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적을 해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결국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은 바로 잡아주면서도 중요한 순간에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좋은 벗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하지만 같이 있으면 편하다는 이유로 친구 관계에 올인해서도 안 된다. 가장 최근 자신의 모습을 잘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은퇴 직전까지 함께한 공적 관계망의 사람들이다. 이들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친구와는 또 다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뜻밖의 만남에서도 소중한 인연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새로운 관계 맺음에 도전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 예컨대 영화나 악기, 특정 스포츠 등 관심사나 흥미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나이나 조건에 따라 관계를 구분짓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 차이가 나도 절친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젊은 세대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한 자극도 받고 배울 건 받아들이다 보면 삶은 더욱 풍성해진다.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70세였다. 이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와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100세 시대인 오늘날은 자녀와의 관계만큼이나 부부, 친구, 사회적 관계가 중요해졌다. 노후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관계에 투자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 나이 들수록 잘 빼고 잘 더해야 되는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게 오면 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이다. 부정하고 싶어도 노인 세대다. 하지만 노인이지만 이왕이면 현명하게 늙어가야 한다. 다음에 2가지를 지키시며 나다운 멋진 노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란다. 첫 번째가 시간 낭비이다. 나이 들수록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한탄한다. 세월이 빠른 건지 삶이 짧아진 건 헷갈릴 순 있어도 세월이 빠르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빠른 세월 흐름에 삶이 길어졌다고 할 수만은 없다. 그러기에 허튼 시간 낭비를 없애야 한다. 그러려면 철저하게 시간을 계획하고 행동해야 한다. 메모장에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결과를 기록하면서 낭비를 없애나가야 한다. 낭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이제부터는 비즈니스에 투입한 시간, 자기 개발한 시간, 준비한 시간, 인정 네트워크 형성 시간 등으로 분석해 시간의 낭비를 없애고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로 한다. 다음은 건강 낭비이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상담하러 갈 때는 어린애 마냥 두렵다.
혹시나 몹쓸 병이라도 있다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항상 튼튼한 줄 아는데 지인들이 하나씩 자리를 뜨는 것에서 멀지 않음을 느낀다. 담배는 피우기는 했어도 끊은 지가 30년이 넘었고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좋아했지만 코로나 오기 전에 끊어 2년을 훌쩍 넘겼다. 새벽마다 조깅하며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계단 오르기를 생활화하며 습관으로 만든다. 뱃살을 없애기 위해 탄수화물 섭취도 줄이고 체지방을 낮추려고 근육을 키운다. 정부나 국가의 시스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송정의 세월이 간다라는 시와 노정혜의 노인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월이 간다입니다. 어려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결혼도 하고 출세도 하고 싶었다. 세월은 왜 이렇게 빠른지. 어느새 머리가 빠지고 주름이 생기더니 물 마시다 살에 들고 오징어를 2마리씩 씹던 어금니는 임플란트로 채웠다. 안경 없으면 더듬거리니 세상 만사 보고도 못 본 척 조용히 살란 이치인가. 세상이 시끄러우니 눈 감으란 말인가. 모르는 척 살려니 눈꼴이 시린 게 어디 한두 가지인가. 나이 들면 철이 든다 하더니 보고 들은 게 많아선가. 잔소리만 늘어가니 구박도 늘어가네. 잠자리 포근하던 젊은 시절은 가고 긴 밤 잠 못 이루며 이 생각 저 생각에 개꿈만 꾸다가 뜬 눈으로 뒤척이니 긴 하품만 나오고 먹고 나면 식곤증으로 꼬박꼬박 졸다가 침까지 흘리니 누가 보았을까 깜짝 놀라 얼른 훔친다. 구두가 불편하여 운동화 신었는데 쿠션 따라 사뿐히 걷다가 중심이 헷갈려 엎드러지고 뒤뚱대니 꼴 불견이로구나. 까만 정장에 파란 넥타이가 잘 어울리더니 이제는 트렌드가 아니라나. 어색하기 짝이 없어 차라리 등산복 차림이다. 소갈머리 빠진 머리는 여름에 뜨겁고 겨울에는 추워서 번거지 뒤집어 쓰는데 손발은 봄이 오는 소리 모른 척 시리구나. 전화번호부에 등록한 이름은 하나둘 지휘져가고 누군지 알듯 모를 듯한 이름은 삭제를 한다. 정기 모임 날짜는 꼬박꼬박 달력에 표시하며 친구들 얼굴 새기고 이름도 새겨보며 손꼽아 기다려진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는 말은 아마도 가을론에 풍년 들어 허리 굽혀 고개 숙인 벼이삭을 말했는가 보다. 점점 늘어가는 것은 기침소리요. 손발이 저리고 서랍장에는 자식들이 사다 준 건강식품과 병원 약봉지뿐이다. 외출하려면 행동이 느려지고 신발 신고 현관을 나가다가 다시 돌아와 안경 쓰고 나가다 돌아서 지갑 찾고 마스크 챙겨서 나가는데 뭔가 불안해서 멈추니 핸드폰 두고 나왔다. 이쯤 되니 혹여 치매인가 불안에 떨다가 하루 이틀 지냈더니 제자리 오락가락. 모임에 나갔더니 너도 나도 그렇다 하니 정상이라 치부하고 그려러니 한다. 이제 뒤 돌아보니 가버린 시절 그립고 추억으로 가득한 지나간 날들이 인생의 가치였다. 아이들아,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추억이 그리우려니 거기에서 머물러 꿈을 꾸어라. 어른이 되니 이렇게 인생이 간다. 저물어 간다. 모르는 척 세월이 간다. 노정혜의 노인. 나이 많으면 지금까지 배워 쌓은 지식 높은 줄 알았네. 지식은 낮아지고 고집만 높아졌네. 나이가 많으면 부자가 될 줄 알았네. 통장 비었네. 나이 많으면 효도 받을 줄 알았는데 직장 없어 부모 주머니 바라보네. 나이 많으면 친구 많을 줄 알았네. 사는 곳 어디인지 소식 멀어지네. 생각은 고향에 머물고 고향 친구 정 깊네. 나이 많아 일하고 싶은데 노인이라 부르네. 청년 일자리 모자란데 노인 일자리가 어디 있나.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자식들은 제 둥지로 가고 어쩌다 만난 손자 노인 냄새 난다고 싫다네. 노인됨 서러운데 어디서 환영받나. 아픈 곳만 늘어만 가네.